저는 공자님의 여러 가르침 중에 오늘은 공자님의 춘추필법, 역사를 공자님이 서술하셨는데 춘추라는 그 역사서를 저술했어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춘추필법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그런 내용과 또 방문양례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박하거문 약지일에, 이 말을 줄여서 방문양례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2500년 전에 지구에 다녀가신 공자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다. 공자가 남겨주신 귀중한 가르침이 오랜 역사가 지나면서 오늘날까지 멸실되거나 잊혀지지 않고 소중히 보존되어 나오는 한편으로 날로 새롭게 연구되고 조명되는 추세에 있기에 더욱 그러한 것이다. 오늘날의 잣대로 보면 공자가 제세했던 그 시절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 아니었던가. 그렇지만 사람은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공자님 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은 것은 사람이다. 모든 것이 다 변하고 달라지지만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산색은 인심은 조석으로 변하는데 산색은 고금동이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게 사실은 거꾸로 된 말이에요. 세상이 다 변해도 사람의 본심은 변치 않는 겁니다. 공자는 그거를 그야말로 인류의 최초로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잡아내신 분이에요. 공자는 이런 불변의 인간 본성을 천착하여 밝혀낸 가르침으로 자신의 시대에 온 힘을 다하여 권력자들을 계몽하려 했다. 그리하여 본래부터 선하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성선설입니다. 공자님은 그리하여 본래부터 선하게 타고난 인간의 본성이 왜곡되거나 억압받지 않고 활짝 피어나 누구나 행복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대동사회를 실현해보려 천하를 주요하면서 그 수고를 멈추지 않았다. 기원전 497에서 484년까지 그의 꿈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었지만 그는 전력을 다했다. 자기의 체력과 수명이 다한 그 순간까지 그는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다. 정치 권력자들을 통하여 그 꿈을 실현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노년 68세나까지 이렇게 그 힘든 순례를 하신 거예요. 를 맞은 공자는 고국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고국인 노나라의 음악을 정비하고 문헌을 정리하면서 기원전 481년에 역사서 춘추를 완성했다. 가장 아끼던 제자였던 안녕과 자로의 사망이 노년의 공자에게는 큰 슬픔으로 남았고 공자님도 머지않아 지상을 떠났다. 73세의 파란만장했던 지상생애가 끝난 것이다. 그의 제자교육과 역사 기록은 후대의 인간들에게 두고두고 훈육이 되고 문화 가치관이 되어 공자는 중국을 넘어 드디어 인류의 스승으로 추앙받는 성인이 되신 것이다. 공자님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 개괄하시고요. 춘추필법이라는 말에 대해서 잠깐 들어봅시다. 춘추는 공자가 편수하기 이전에 노나라에서 춘추라고 하는 역사 기록이 전해지고 있었다. 이 기록을 공자가 스스로의 역사의식과 가치관에 따라 새롭게 편수한 것이 오늘날의 춘추다. 사마천의 사기 공자세가편에는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실려있다. 훈자는 죽은 후에 이름이 알려지지 않을 것을 걱정한다. 나의 도가 행해지지 않았으니 나는 무엇으로 후세의 이름을 남기겠는가. 이에 공자는 역사의 기록에 근거해서 춘추를 지었다. 공자가 춘추를 지을 때에는 그 누구와 의논하는 일 없이 기록할 것은 반드시 기록하고 삭제할 것은 삭제하였기 때문에 자하와 같은 제자들도 한마디 거들 수가 없었다. 제자들에게 춘추 편수의 뜻을 전수한 다음 공자는 말했다.
후세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다면 춘추 때문일 것이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역시 춘추 때문일 것이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은 춘추는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 응공원년에서부터 애공 14년까지 11회 242년 동안의 역사를 편년체로 하고 있는 책이다. 공자는 사실을 간략히 기록했을 뿐 비평이나 설명은 철저히 삼갔는데 직분을 바로잡는 정명과 엄격히 선악을 판별하는 포평의 원칙에 따라 용어를 철저히 구별하여 서술하였다. 예를 들어 사람이 죽었을 때도 명분과 대상에 따라 시와 사를 구분하였으며 우리가 시에 말 제일 익은 게 박정희 대통령이 시에 당하셨다 이러죠. 살 구분했단 말이죠.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알지 않아요. 네.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도 침이냐 벌이냐 입이냐 취냐 등의 표현을 구분해서 사용했다. 정벌, 토벌, 반역도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였다. 정벌이라는 것은요, 천자가 또는 임금님이 직접 어떤 반역의 무리나 적의 무리를 징벌하러 나가는 전쟁을 정벌이라고 해요. 토벌은 어떤 반란 세력을 불주고 없애는 거죠. 반역, 앞에 있는 반역하고 뒤에 있는 반역 차이 아시겠습니까? 공자님은 이런 거를 아주 철저히 이렇게 따져서 이 수를 가지고 단어를 가지고 포평, 칭찬하느냐 비판하느냐 또는 시비, 선악을 판단하게 하는 거예요. 읽는 사람이 후세의 사람들이 공자님의 춘추라는 책을 읽으면서 선악, 시비, 포평을 이런 말로 이런 단어로 정확하게 이렇게 가르는 겁니다. 네. 앞에 있는 반역은 반역을 하긴 하는데 어떤 두 나라 사이에 이제 적국이 있어요. 두 AB가 적국인데 한 나라 안에서만 반역을 하는 거는 임금님 앞에나 위에 책임자에게 반역하는 거는 그냥 요 뒤에 있는 반자예요. 네? 여기 있으면 치면 그만이에요. 근데 다른 반역은 그 앞에 있는 반역이라는 거는 여기에서 반하면서 있는 이쪽 적하고 내 통해가 입이 붙어서 하는 거 있어. 이걸 그 앞에 있는 반역을 쓰는 거예요. 그 어떻게 더 나쁩니까? 앞에 게 더 나쁘죠? 그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공자님의 춘추는 그 명분 또는 대상이 뭐 임금이냐 저게 반란자냐 뭐 자기의 직분이 또 뭐냐에 따라서 말을 이렇게 수어를 정확하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했다. 이처럼 공자는 춘추에서 단순히 역사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의명분을 밝혀 그것으로서 천하의 질서를 바로 세우려 하였다. 역사를 기술하는 사람의 견해와 선악 시비에 대한 판단을 어떤 특정한 표현 속에 일정한 의미를 담아 간접적으로 밝히는 방법을 사용한 것이 공자의 춘추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이를 두고 후세에서 춘추 필법 또는 춘추 직필이라고 칭하게 된 것이다. 이게 무서운 글입니다. 이게 춘추 직필, 춘추 필법으로 썼다 그러면 선악 시비 이게 분명히 판단이 되는데 무슨 감정을 섞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이런 원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공자가 살던 시대는 주나라가 망하고 춘추시대가 열려 하극상과 약육강식이 만연하던 시대였고 난신적자들이 설치게 된 혼란시대였다. 공자는 그 시대의 혼란상을 보면서 이는 저마다 자기의 직분을 앓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여 임금은 임금, 신하는 신하, 부모는 부모, 아들은 아들다워야 한다. 궁분신신 부부자자라고 설파한 것이다.
또한 과거의 역사를 거울 삼아 기강이 무너진 천하를 바로잡아야겠다는 의지로 춘추를 집필한 것이다. 사건을 기록하는 기사, 직분을 바로잡는 정명, 칭찬과 비난을 엄격히 하는 포편의 이 3대 원칙을 세워서 이에 어긋나는 것은 철저히 배격했으며 오직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하여 자신의 준엄한 판단으로 춘추 집필을 완성한 것이다. 공자님이 이러신 분이라는 거 우리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서리빨같이 선악시비 판단에 엄한 분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역사의 심판, 우리가 어떨 때 참 역사의 심판을 면치 못할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나라의 일이든 무슨 사안을 놓고, 또는 우리나라의 근자에 유행했던 역사 바로 세우기,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지가 정통성이 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역사 바로 세운다고 해서 막 뜯어고치고 난리치죠. 또는 최근에 지금 벌어진 국정역사교과서냐 근민정역사교과서냐, 국정교과서로 안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서 해놓으니까 새로 된 사람이 나오자마자 3일도 되기 전에 무슨 국정교과서 폐기해버린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어 지금. 이런 싸움도 공자의 춘추 집필에서 그 지혜를 찾으면 해답이 나오리라 확신한다. 나라든 어떤 가문, 집단, 공동체든 간에 역사가 바로 정렬되지 않으면 그 정통성이 왜곡되고 흐트러지게 되어 쇠망하거나 이를 바로 세우기까지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교훈을 공자의 준엄한 역사의식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에게도 이것은 대단히 큰 가르침이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번에 말씀 참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게 공자님의 그 방문 양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공자의 생애와 관련하여 어떤 은표를 하기는 참으로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 다양한 공자님의 얼굴은 마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르네상스적 인간형에 가깝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자는 정치가, 정치평론가, 경세가, 교육관가, 역사관가, 철학관가, 종교창설, 종교관가 이렇게 의문을 해보는데, 이 중에서 필자에게 가장 가깝게 다가오는 것은 공자님은 교육자이셨다, 이렇게 저에게는 온다 이런 얘기죠. 4대 성현 중에 예수, 석가모니, 마호메트는 확실히 부세주, 부처님, 예언자 무하마드 등의 호칭에서 보듯이 종교 창시자로서의 정체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데 비하여 공자님은 유교 교조로는 문성왕이라는 이름을 얻으셨지만 다른 세 분만큼 문성왕, 이것도 참 재밌죠. 걸을문입니다. 이란 이름을 얻으셨지만 다른 세 분만큼 그렇게 일반 대중화된 개념은 아닌가 한다. 그보다는 공자님은 제자들을 알뜰살뜰 가르치신 스승이고 교육자임을 잘 드러내고 있는 분이시다. 그것은 아마도 공자님의 사후에 그 제자들이 집대성하여 편찬한 논어 덕분이 아닌가 한다. 공자님 가라사대 자화를 모르는 사람은 동양권에서는 별로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논어는 중국을 중심한 동양문화권의 모든 지식인들에게 종합교과서의 대표서가 된 책이다. 현대에 와서 서양바람이 불어 논어를 모르고도 지식인이라고 나서는 사람이 많지만,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인가? 심지어 서양바람 중에 공산당 바람까지 불어 중국에서는 한때 공자를 비판하고 멸실시키자는 운동이 있었고, 한국에서도 일부 정신나간 자들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떠든 적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필자가 보기로는 공자님보다 훌륭하거나 더 유능한 스승은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공자님은 그만큼 시공을 초월하는 사람의 본성에 관해서 깊고도 세밀한 깨우침을 주시고 그 제자들이나 상대의 질문에 따라서 구체적인 가르침과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논어를 보면요, 논어를 여러분
뭐 읽으신 분이 좀 있으시겠지만 논어를 읽어보면 언제나 공자님 혼자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다른 예수님이나 뭐 석가모니나 이런 분들도 제자들을 앞에 놓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막 설법을 한다거나 무슨 뭐 수훈을 한다든가 예언적인 한다든가 심판의 말씀을 한다든가 선포를 한다든가 이런 스타일이에요. 다른 분들은. 근데 공자님은 그렇지 않고 꼭 제자들하고 제자가 묻고 대답하고 상대가 묻고 대답하고 이런 가운데에 그 논어가 쭉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아주 공자님의 이미지가 참 훌륭한 위대한 스승님이시다. 이런 그 이미지를 만들어냈다고 봐요. 이 제자들이 공자님 돌아가실 때 3년상을 하고 또 그 중에 어떤 제자는 6년상, 7년상까지 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 3년상을 한 제자들이 공자님 모시고 공자님에게 심의하면서 그 제자들이 그 둘러앉아가지고 공자님에게서 듣고 기억했던 거, 메모했던 걸 다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모아가지고 편찬한 게 그게 논어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말 기록이 얼마나 중요하고 제자들을 잘 만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한마디로 사람이 자기의 인성, 곧 본성을 바로 깨달아 올바르게 삶을 사는 길을 보여주시는 동시에 사회나 국가도 그러한 이상을 향해 갈 수 있다고 주장하신 것이다. 오늘날 인문학의 위기니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느니 하는 배경에는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서양 추종, 우파들은 구미 추종을, 유럽이나 미국 학파를 추종하고 좌파들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까지를 추종하는 이런 판이 됐단 말이에요. 서양 추종에 매몰되어 공자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린 데서 가장 큰 원인이 있음을 반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런 맥락에서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한문 교육을 배제한 자들은 그야말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지금 한문 교육, 한자 교육 다 안 시켜버리고 한글 전용하자고 떠드는 이 철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 문화가 얼마나 천박해져 버린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 국민 정신이. 그때부터 애들이 다 이게 머리가 골이 피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틀려먹고. 그래가지고 오늘 이 지금 촛불 데몬이 나는 게 그 결과입니다. 이게 인성이 다 하악게 됐어요. 인성이 공자님을 무시한 처사입니다. 필자의 경우도 논어와 맹자를 읽고 대학과 중용을 읽기 시작한 것은 50대를 지나서 60대에 이르러서였습니다. 왜 좀 더 일찍부터 읽지 않았을까를 후회합니다. 오늘의 우리들에게 교육의 지표가 될 만한 공자님의 말씀 방문양례에 대해서 언급해보기로 한다. 방문양례는 공자님의 교육의 지표로서 이에 준하여 제자들을 지도하였던 것이다. 원문은 논어옹야편의 자활 군자 박학 원문이요 약지되면 역가이 불반의 불화. 널리 학문을 닦아 사리를 연구하고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예의로서 하여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이에 관한 후세의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어찌 그 학자들의 연구가 다이겠습니까? 이런저런 해석을 다 뛰어넘고서도 공자님의 이 말씀 한 귀절로도 나의 심동에 울리는 것이 절절하지 않습니까? 널리 글을 배운다는 것은 사서오경과 같은 서면 현철들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요, 이걸 예의에 맞게 요약하여 실천한다는 것은 아는 것과 행위가 일치해야 하는 삶의 인격성과 진실성을 뜻하는 것이다. 대학에서 말하는 팔정도의 경물치지는 방문이고 성의정심 수시는 양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학이라는 그 경전에 팔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완성해서 돌을 닦아가지고 완성해 나가는 경지에 첫 출발이 제일 기초가 경물치지입니다. 그 다음에 성의, 정신, 수신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사회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치구, 평천하, 이게 8단계, 8단계, 그게 8정도입니다. 공자님의 이 성선설과 방문 양례는 놀랍게도 2500년 후에 오신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의 인간의 창조 본성론과 개성완성론이 거의 일치되는 논리다 라고 저에게는 느낌이 왔어요. 개성완성을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방문해라 이 말이에요. 곧 경물치지하고, 방문한다는 것은 사물의 근본 이치를 꼼꼼히 챙겨서 파악해가지고 이치를 깨달아 안다, 사리를 판별한다. 아버님의 원리가 그런 거죠. 양례는 곧 뭐냐? 성의정심 수신하는 것입니다. 탄간복귀 원리예요. 이게 성의정심 수신이. 창조원리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은 탄간복귀 원리의 수행입니다. 우리 식구들이 성의정심 수신하는 이것이 좀 디테일하게 사실은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버님의 천주복귀 섭리를 위한 큰 그 길의 가르침에 우리가 끌려가다 보니까 이런 디테일한 자기 인격 수신을 하는 것이 좀 어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어떻게 한다는 것이 조금 사실은 좀 구체성이 약한 게 우리 교회 하나의 약점일 수도 있다고 봐져요. 근데 공자님의 가르침 속에서는 그런 것이 디테일하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써야 된다, 상대를 어떻게 배려해야 된다, 뭐 여러 가지 그 디테일한 가르침이 있잖아요. 이렇게 수신이 된 자가 제가 치구 평천하 하면 8정도의 완성이요 3대 축복의 완성이 되는 것 아닌가. 경문치지 성의정심 수신까지의 5단계까지가 인성교육의 완성의 기본 토대이다. 문선명 선생의 개성완성을 위한 탄간복귀 완성의 길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여기까지 성공시켜야 가정과 국가 세계를 제대로 존속해야 하는 인간사회가 출범되는 것이다. 제가 치고 평천하는 이런 수신 단계를 졸업한 사람들에게 참여할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지, 사기꾼이나 위선자와 같은 시정잡배들이 아무에게나 권력이나 정치 같은 게 허락되는 게 아니는 겁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참 아버님 문선명 선생이 현대인에게 베푸신 방문의 경물치지는 무엇입니까? 생전에 그렇게도 강조하신 가르침 중 3대 이론이 있습니다. 통일원리, 성공사상 이론, 통일사상입니다. 우리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이거 얼마나 달통해 있습니까? 원리, 아버님 615권의 말씀과 원리가 다 일체적으로 우리는 달통해야 됩니다. 세포가 그렇게 되고 골수가 그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 비원리가 나오면 우리는 체질적으로 거부 반응이 나오고 알레르기가 일으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공 이론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상에 나가서 일시킬 때부터 성공사상 강의시키잖아요. 공부시켰잖아요. 근데 지금 거꾸로 돌아가가지고 세상이 이렇게 이상하게 흐트러지고 있는데도 우리가 입 다물고 뻔뻔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성공 이론 공부를 그렇게 한 사람들이, 그렇게 강의하던 사람들이, 예? 미국이 보따리 사고 갈 정도로 지금 한미동맹이 깨지는 판에도 아버님이 33년 동안 미국하고 한국을 묶기 위해서 피땀을 다하려고 한 이 기반을, 성령의 조국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런 사태가 생긴 꼴을 보고도 우리가 눈 감고 무슨 태평천국만 외치고 있겠습니까? 거기에 우리는 통일사상까지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물치지된 인간들이에요. 현대판. 이 속에는 공자님의 가르치는 인격 수양하고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또 8대 경전을 유언으로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상과 말씀을 달통할 정도로 학습해야 하고 이 전통을 후대들에게 변함없이 계승시켜야 합니다. 오늘 우리 후대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우리 후배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방문의 기초를 가진 사람들이 성의 정심의 자세로 수신을 실천 궁행해야 양례, 곧 양례라는 것은
행위를 예의에 맞게 한다 이 말이에요. 방문량에 행위를 방문한 사람이 행위를 예도에 맞게, 예의 범절에 맞게 한다. 그러면 그 원리의 왕성한 인간이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자님이 이것이 공자님의 교육의 원칙입니다. 이런 방문의 기초를 가진 사람들이 성의 정신의 자세로 수신을 실천 궁행해 양내 곧 개성완성한 인격자들이 될 것이다. 이 염중한 참 아버님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오늘 이 시간이 4대 성현 축복과정, 특히 공자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기원을 갖게 됩니다. 참 공자님의 배필로서 우리 이경준 총장님을 맞으시게 한 것도 이경준 총장님이 교육학을 평생 공부하신 분이잖아요. 앞으로 좋은 일이 우리 인류 앞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